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4% 내린 21,629.7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1% 내린 2,459.1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오른 6,314.4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확장세는 유지됐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는 7월 중 9.8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5였습니다. 지난달에는 19.8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부는 전일보다 1.1% 내린 배럴당 46달러 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의 등락은 엇갈렸습니다. 원자재주 비중이 높은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예상을 웃돈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에 0.35%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로화 강세가 수출업체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0.35%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의 가크 40 지수 역시 0.1%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가운데 거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순매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해냈습니다. 삼성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43% 오른 2,42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88% 상승한 6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이 2분기에도 예상을 웃도는 경제 성장세를 이어갔고 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역시 양호한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요. 하반기에도 중국의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기 대체적으로 양호했죠. 6.9%인데 원래 왜 이걸 양호하다고 하냐면 연초 목표치는 6.5%였습니다. 그러니까 0.4%포인트 정도 더 좋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것보다도 일단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최근에 철강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오늘 미국에서도 철강 가격이 대체로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GDP가 선방했다는 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
관심이 가는 부분은 소재 업종입니다.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 공장이고 제조업의 중심인 중국의 경제와 그다음 GDP의 이런 회복들은 제조업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재고 조정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 조정이 끝나서 다시 한번 재고를 쌓아야 되는 과정이라면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고요.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재료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원자재 가격도 꿈틀할 수 있고 재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소재들이 특히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철강인데요. 그런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그동안에 IT 중심으로 시장에 흘러가던 흐름들이 조금 바뀌면서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까지 연결해서 이 중국은 보시는 게 맞을 것이다라는 거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산업별로 따져보면 3차 산업의 기여도가 60.2%로 전분기 대비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매 판매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일단 6월 달에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인 10.6%보다 좋은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내구재 소비는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내구재 소비, 그러니까 내구재가 뭔지 잘 아실 테니까요. 이거는 감소를 했는데 일상 소비재 판매가 좀 증가를 했다고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 감안해 보면 중국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 리밸런싱을 대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의 일변도에서 내수 쪽까지 경제 규모를 키워가면서 수출이 안 좋았을 때 좀 커버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는데 어쨌든 인구 좋다는 게 이런 파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든지 만들면 국내에서 다 팔리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든지 만들면 팔리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쪽에 어떻게 수출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수출 중심의 수출의 일변도의 경제 시스템이 돼서 오히려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중국은 확실히 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인구들을 이용해서 경제의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부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잘해가면서 양호합니다만 내용들을 보면 역시나 부동산 중심의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과거 미국이 리만 사태 때 깨졌을 때 GDP 대비 개인들 부채 비율에 비하면 아직 모자라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GDP 대비 약 40%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08년도 리만 때 깨졌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고 여기서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휘청휘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잡아야 할 터인데 일단은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는 실시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조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꺾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GDP에서 회복을 시켰느냐?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좀 있었습니다. 정부 인프라 투자가 그런 부분들을 좀 메꾸고 있는데요.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났다면 GDP 성장률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됐고 그러면서 산업의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GDP만 봐서는요. 6월달 산업 생산 내용을 보면 7.6%가 나왔어요. 예상치가 6.5%였으니까 6.5%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과 비철금속이 산업 생산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중국의 제조업 가동률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재 관련 기업들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터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소재 관련 제조업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건 세계 경제가 그동안 정말 최악이었던 흐름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가셔야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가동률이 좋아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테이퍼링 얘기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얘기하거나 긴축 얘기하거나 할 때마다 왜 시장이 쇼크를 먹었느냐, 왜 쇼크를 먹었을까요? 그 실물 경기의 회복이 없는 금융시장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달려온 거예요. 왜 먼저 달려왔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그 실물 경기는 회복이 안 됐는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풀고 나니까 돈으로 장사를 하는 금융 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먼저 앞서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다 나타나죠? 미국의 주가지수, 유럽의 주가지수, 그리고 그 부동산 자산 가격들 이런 것들에서 먼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돈발로, 돈의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오니 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 얘기만 나오면, 금리 인상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시장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사실 옐런이 미국 이번에 그 발언하고 나서 미국이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한국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옐런 의장의 말을 지난 2월달, 3월달 내용들을 파악해보고 이번 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바뀌어. 별로 안 바뀌어서 원래 하던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한데요. 그냥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하겠다. 경기 상황 보면서 하겠다. 이 얘기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이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 동일하고 하고 있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금리 인상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뭐라고 불렀나요? 워렌 버핏도 그랬고 그의 스승 그레이엄도 그랬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금리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조울증 환자 같이 과대 해석하고 과소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넘나드는 그런 곳이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런 어떤 금리 얘기나 이런 것들에 흔들렸던 것은 금융이 먼저 왔기 때문인데, 결국 뭐가 와야지 세계 경기가 온전한 회복일까요? 실물 경기가 와야 되는 거죠. 실물 경기라면 어떤 건가요?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의 흐름이 중요하면 미국의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산업 생산 흐름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것은 세계 경제 흐름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정자산 누적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8.6%로 전망치 8.5%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국의 가장 큰 위험은 부동산 부채예요. 부채가 너무 많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저거 깨지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가 제2의 리먼 사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계속 염려가 되는 건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그 부동산 규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고정자산 투자 증가가 나타났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빡빡 누르고 있어서 지금 부동산 투자는 조금 감소세예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중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됐냐. 고정자산이라는 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번 인프라로 투자가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을 고정자산이라고 하죠. 금융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인프라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가 늘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16.9%, 그리고 민간 투자는 7.2% 전월 대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의미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인해 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하나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원자재 가격은 유가예요. 유가 오늘 1%대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수요와 드라이빙 시즌 올라오면서 $40 초반까지 떨어졌던 게 $40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수요가 받침되면서 유가가 유가의 가격이 지탱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지금 2분기까지 있었던 중국의 흐름들이 3분기도 연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 많이 그 스크랩 시켰고, 그러니까 다 폐쇄시켜고 그 재고를,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고도 줄었죠. 그러니까 재고가 줄었는데 이번에 2분기 흐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가동률 같은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재고가 주니까 이제 적정 수준 이상으로 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재고를 확충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엔 너무나 많은 재고를 처치할 수 없는 정도의 재고였기 때문에 아예 공장을 폐쇄하고 가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재고를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재고가 충분히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가 확충돼야 되는,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재 가격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 그 중에서도 유가 흐름들이 상당히 그 연관돼 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핑크빛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근본적인 회복이 되려면 민간 투자 확대가 좀 더 가시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수출도 더 많이 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제조업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자산 효과는 좋아요. 위안화 강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산 효과가 있으면서 자산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소비 성향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서 민간 내수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잘 하긴 했는데 아직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원래 잘하던 수출 쪽의 흐름들이 확실하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계 경제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보였는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20일이죠.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시사되어 왔던 통화 긴축 행보가 다소 느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는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예정되어 있는 드라기 총재의 연설에 또한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 주 20일을 앞두고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면 좋을지 의견 여쭤볼게요. 아까 그 옐런 옐런 의장의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이 그 금리 결정에 있어서 시장 해석과 그다음에 그 총재들의 이야기들을 정확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능하시면 총재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아니더라도 국내 그 뉴스에서도 따옴표 따오면서 직접 했던 얘기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것들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오히려 기사를 읽는 것보다 더 편하실 것이다. 이것은 남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19일, 20일에도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별일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좀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 뉘앙스를 하니까 시장이 막 흔들렸어요. 금리 시장도 막 흔들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아마도 미국하고 결이 비슷한 이야기를 드라기 총재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단 미국보다 대략 1년 정도의 시기가 느린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유럽이 위기가 오고 나서 1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과정을 진행을 할 때 미국을 따라했거든요. 약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 2년 차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유럽의 양적 완화가 미국보다 조금 느렸기 때문에 어떤 긴축의 흐름들도 미국보다 조금 늦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럽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4분기에 내년도 4분기쯤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 상황이 아니고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이거는 유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열하게 되는데 과열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 또 혹시나 해서
금융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테이퍼링 긴축 아니에요.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거니까 이것도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테이퍼링 하면서 긴축 이런 얘기가 자꾸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긴축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상황으로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나오는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로존 6월달 물가 흐름들을 보면 1.3% 나와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타겟팅이 얼마예요? 2%입니다. 그러니까 2% 정도 근처에 가면 금리 인상도 하고 긴축도 하고 막 이렇게 될 건데 1.3% 정도니까 물가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긴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건 상식선에서 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서 물가 상승이 안 올라오면 이거는 경기가 쉽게 회복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내수 활성화나 이런 것도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유럽이 생각보다 금리 인상하는 시점 대단히 좀 늦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갔고 내년도 상당히 중후반에 아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대로 정말로 9월 달 이후에나 금리 인상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외국은 외국이지만 이걸 한국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가장 큰 뉴스가 뭡니까? 1,000원 이상 최저금리가 올랐죠.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한국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한국의 이런 이슈들을 경제 이슈들과 연결해서 보셔야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한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난다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이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래 가격이 모두 현재보다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래 가격이 오른다고 할 때 가장 빨리 먼저 현재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네. 주식시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의 미래 가격 상승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가격 상승은 누가 주체적으로 이루나요?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빨리 대응하는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할 때 인플레이션에 해지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그것들을 이미 예측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인상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순서에서 오면 제일 뒤에 오지만 제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일 최저임금이 올랐다라는 측면은 사실 주식시장 주가 상승 이끄는데 대단히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오늘 아침 속보 나오는 것들은 강면우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이 그만뒀어요. 이분을 통해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만두면 중소형주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번 주 ECB는 별일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시장에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리 인상 관련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오히려 시장을 안정화하는 그런 발언이 있을 가능성이 이번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글로벌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회복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일 텐데요. 국방부가 어제 오전에 북한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제외하면서 그간 주식시장을 괴롭혀오던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자,
지난 그 6월 말과 7월 초에 어떤 불안한 모습을 무사히 넘긴 우리 증시가 전일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2,430포인트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금주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추가 상승을 이어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는 이런 이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을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하고, 그쵸? 어떤 리스크를 안고서 본 것이 컨트롤 리스크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담국가라는 점, 언제든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발하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셨고 G20 국가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귀국해서 지금 이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 이 남북이 문재인 정부가 출발 이후에도 ICBM, 그죠? 이 고도 미사일을 쏘는 등 아주 공격적인 공세를 취했었는데 이것이 완화될 수 있느냐 하는데 초미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과연 이번 국방부의 남북 군사 당국 회담 제의와 그리고 추석을 기해서 남북 이상가족 만남의 광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요, 지난 6.15 공동선언이라든지 14 공동선언 시에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방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이 만남 행사가 성사가 된다면, 그 실타래를 푼다면 역시 증시의 긍정적 효과로,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파가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어제장에서도 보였죠. 전일장에서도 보면 남북 경영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원이라든지 제형솔루텍, 좋은 사람들 같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 이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그동안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겪었죠. 과연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들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선도전기, 광명전기 같은 대북 송전주들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물론 요즘 방산 비리로 인해서 아주 방산 관련주들이 아주 지금 뉴스의 헤드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죠. 이 방산 관련주들이 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LIG 넥스트원이라든지 빅텍,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방산주들이 지금 비리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것은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지금 겪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이들 방산주들에 대해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안정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장애 주도를 부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튼 이 방산주들이 전일장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추가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바운더리를 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대북 관련 같은 컨트리 리스크, 다시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것은 증시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제의한 군사 당국 회담과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내 증시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대북 관련 이산가족과 남북 정상회담 앞으로 진행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편의점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는 했지만 유통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주십시오, 이사님. 네, 우리나라 그 최저임금 제도가 정책된 이래 한 17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죠.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죠. 무려 16.4%입니다. 16.4%가 인상이 전격적으로 결정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노동자체들은 크게 반기는 반면에 중소사장단, 중소경영인협회는 또 크게 난색을 표하는 그런 아주 양극화된 그런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일장에서도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업계 등 유통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유통업체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유통업계가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고용이 축소된다면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후 최저임금이 이렇게 정착이 되는 내년도부터 본격이 시행이 된다면 어떤 예상된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면은 첫째는 이들 유통업체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포당 지금 유통업계에서 잠정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점포당 백화점은 약 한 4.3%, 대형마트는 15.8%, 슈퍼는 17.4%, 영업이익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라든지 슈퍼 같은 일부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손해이익 감소폭이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유통업체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정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득이 상승하고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정부의 입김보다는 정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용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쪽에 무게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유통업계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업주가 직접 근무하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고용 인원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야지만 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회복하는데 물가를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만큼 가장 빠른 대안이 없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향후 내년부터 진행될 최저임금제가 과연 정책되면서 올 하반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것도 향후 유통업체라든지 국내 경기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최저임금제가 이제 16.4% 인상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이 유통업체라든지 백화점 업체, 편의점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행 방향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울상을 지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게 맞는 거죠, 이사님? 네, 그렇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계속해서 보도가 있습니다. 국내 노동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이 또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제 인상을 발표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디테일한 행동, 지침, 진행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요즘은 한번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의견도 함께 여쭤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사흘째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조언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이미 제가 지난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당은 그동안에 1차 상승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상승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GDP 국내 생산 총생산이 예상보다 상회하는 6.9%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증시는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왜? 다른 악재, 금융공작회의에서 앞으로 이 투기자본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혼조 양성을 보이면서 자, 이번 주 전개될 기업 실적 발표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꼭 이것만은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 세계적인 투자업체죠. 블랙록,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죠. 골드만삭스, IBM, 존슨앤존스, 알코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컬컴, MS, GE, 허니웰 등 금주의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업과 제조업과 IT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금주부터 실적을 발표합니다. 과연 이들 실적이 미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포커스가 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증시의 최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오히려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인 것도 미국 6월에 제조업 지수가 9.8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저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템포가 조절될 수 있겠다 하는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발표된 미국 기업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금주 20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두 가지 큰 이슈가 발표가 됩니다. 첫째, 유럽에서 22회의가 열립니다. 테이퍼링, 유럽.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과연 테이퍼링을 실시하느냐 여부 같이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일부 하원에서는 발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정책 공약 중에 하나인 이 트럼프 케어 수정안이 20일 날 상원에서 표결을 합니다. 과연 이때 이것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 여부, 이 또한 이것의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순항을 볼지 아니면 난관에 부딪힐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은 여러분 한번 꼭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사항을 금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인 추세 전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조는 상승 기조입니다. 매수 마인드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추세 이탈날까지 계속 이제 고입니다. 그리고 매수 관심주로서는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이끌 가능성은 없죠. 외국인 투자가 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장에서도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는 이 시를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외에도 반도체 부품업체들, IT 부품업체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저는 하반기에도 주도할 업종과 종목을 꼽는다면 이 지주사, 자산주들이죠.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역시 수초 주식 코드를 포함해서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이제 기업의 오너들도 친주주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아주 지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사들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철강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업종들 계속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앞으로 전기차가 향후 그렇죠? 몇 년간은 계속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이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연초에 크게 상승했다가 그렇죠? 지난 5월 달부터 조정에 들어 5월, 6월 조정을 받고요. 이제 다시 반등 국면에 들어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주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십시오. 그런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강 이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은 오늘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차츰 남하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은 최고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한낮에 서울 31도로 어제보다 덥겠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대구 34도, 강릉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짙은 안개로 인해 아침까지 이슬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동해안 구름 많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속초와 강릉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날 때가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중북부 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및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